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네. 네. 이거 안 나오면,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면 제 촬영이 힘들어요.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이크 뭐 교체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부동산 특성까지 했었죠.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세 문제 배운 거예요. 세 문제. 40문제 기준 했을 때 총론에서 평균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그 특성에서 한 문제. 이렇게는 이제 매년 꾸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 출제가 많이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해드린 거예요. 빨리 앉아. 앉아야지 뭐. 그리고 나중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좀 늦게 왔어요. 1, 20분, 오늘 30분. 그러면 대부분 밖에서 기다려요. 1시간 수업 마칠 때 쉬는 시간에 들어가야지.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도착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 밖에 있으면 본인 손해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47페이지에 부동산 속성을 이게 속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토지의 본질적 가치를 얘기를 해요. 토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게 자연하고요, 뭐 위치, 공간, 환경, 자산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의 그 경제학자는 이거를 7개로 분류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김용진 교수가 다시 압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주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양반이 번역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연물이면서도 무슨 역할도 할 수 있다. 네, 생산 요소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이자 자본이자 뭐 이렇게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상에서는 공간하고 위치 개념 정도만 인식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지난주에 배웠지만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보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5개. 뭐 있어요? 응? 자산, 아니, 이게 자산도 있고 자본이 있을 때 앞에는 글자가 똑같으니까 뒤에 거를 묶으면 지명이 나오잖아요. 저기 경기도 가면 통천 밑에 3번이라고 일기 신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에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몇 가지겠어요? 5가지잖아요. 글자 같은 거 외워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 글자를 따서 이렇게 나올 때만 맞출 수 있지, 이거 풀어주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를 생산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그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공간. 여기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공간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지금까지 냈던 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내게 되면 얘네의 상관관계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공간하고 자산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요약집에 이 부분을 넣어줬어요. 거기까지 문제가 인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시험장에 들어가서 부딪혔을 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나오죠. 네. 부동산을 넓은 의미로 보면 자연에 가깝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지역에 기후라든가 기상상태, 토양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쾌적한 땅이 될 수도 있고 척박한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그 자연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있을 때 토지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물로서의 토지를 갖다가 뭐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로? 생산 요소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거기다가 건축물을 지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물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로 활용하고 있다? 생산 요소로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생산 요소로서 인식되는 토지는 대체재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보면 생산 요소 인식되는 토지는 대체재가 없어요. 자연물인 토지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대체재를 찾을 수 있어요. 금융자산과 화폐자산을.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물인 토지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평으로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공간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무슨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 그게 토지를 이용할 때 그게 최이용 이용을 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집약적 이용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였어요? 부증성. 그게 부증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부증성을 물어볼 때 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넣는 게 집약적 이용이에요. 집약적 이용이 나오면 부증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줄 때 뭐에 관련된 특성이냐고 여러 개를 주죠. 여러 개를 줄 때 이거를 다 풀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하나 딱 심어줘요. 그걸 보는 순간에 무슨 이용이다? 부증성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답을 맞출 수가 있다고요.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어요? 일일이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배워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면 현장 자원으로서 토지와 상품 자원으로서 토지가 들어가 있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얘를 갖다가 대체 한계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많은 공간을 갖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 공간에서 생산하고 소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간을 우리가 부증성의 원리 때문에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근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고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제일 많은 애가 뭐겠어요? 얘가 제일 많은 거예요. 얘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이 중에 상품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애는 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기준 하면은 약 한 50평 정도 돌아갈 수 있어요. 1인당. 그럼 우리가 아파트 면적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거공간으로 50%가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데 필요한 주거공간 외에 교육, 복지, 도로 이런 모든 공간을 합쳐서 돌아갈 수 있는 게 3% 내외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족하겠어요? 부족하겠어요?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1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자연 상태니까 보존에 놀리고 얘네는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갈등이 부딪힐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보존해야 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정부 입장에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안에다가 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원래 무슨 상태예요? 보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 상태로 있다고 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자연 상태로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의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명상적 가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휴가나 일때 되면은 예전에는 금강산도 갔었고 뭐 설악산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은 거기에 갔다 왔던 추억이 있죠. 그것만 갖고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많은 뭐를 부여하고 있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침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생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지예요. 얘는 자연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장차 소득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현장과 상품 자원이 있을 때 어느 것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상품을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예를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전원생활 뭐 이런 것 있죠. 그래서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연적인 경관에 대한 거를 더 중시해요. 그래서 지금은 환경 보존을 원하는 환경론자들도 얘를 계속 보존하는 것을 그냥 자연물이니까 보존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대입해요. 개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5천억이면 자연 상태로 둬서 얻을 수 있는 게 2조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두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동강이에요. 강원도에 동강이라고 있죠. 동강에다가 리조트 지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론자들이 뭐를 얘기했냐면 동강 정도의 풍경을 갖고 있는 풍경에 리조트가 들어가 있는 데는 세계에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리조트가 없이 자연 상태로만 존재하는 데는 여기가 유일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계속 부딪히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개발에서 원래 다루는 거예요. 개발 대상이 되는 공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으로서의 요거를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인식하시고 나중에 개발해서 또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위치가 있어요. 자, 위치라는 것은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이니까 이게 부동성의 바탕을 둔 지리적 위치를 얘기해요. 지리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상대적 위치는 요거는 접근성에 기인을 해서 요거는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 가장 크게 이제 경제적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특성할 때 했었잖아요. 부동성 때문에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학자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토지의 위치의 가치 있죠? 위치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접근성에 의해서.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비옥도가 중요했을 거예요.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관건이었겠지만 산업사회를 접어들면서는 접근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부동산의 위치와 용도 및 접근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마샬은 위치의 가치다라고 얘기하죠. 예, 리차드 허드 같은 학자는 결국 지가는 어디에 의존한다? 접근성에 의존한다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토지의 가치는 접근성에 의존한다고 얘기하는데, 접근성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에서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걸 말한다고 그러죠. 그 거리적 부담의 정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크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비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통비용이에요. 교통비용은 이동할 때 들어가는 시간, 노력, 돈,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역세권을 지칭해 드렸잖아요. 자, 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쉽게 많이 모일 수가 있죠. 이유가 뭐겠어요?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상점가에 도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1년에 환경,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죠. 제일 많이 내는 유통기업이 얘네예요. 얘네가 전국에 매장이 많죠. 얘네가 한번 동시 세일이 들어가면 백화점 주변에 차선 하나는 그냥 정체인 거예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빠져나오는 차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모든 그 점포가 역사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오늘같이 바람 불고 쌀쌀할 때 역사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역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점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혜택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이게 많이 들어가면 뭐가 안 좋은 거다?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따른다 그러면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이게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부동산학적인 사고에서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접근성이 좋다고. 자, 역세권에 있다고 주변의 상권이 항상 발달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일산 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화정역에서 이쪽에 A라는 역을 가기 전에 여기 대곡역인가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이 역이 거의 벌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서면은 타고 내리는 사람을 거의 찾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역 주변에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요. 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짜 낀 애들이 이거 갖고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역 주변에 이게 토지가 있는데 이게 곧 개발이 될 것이다 말하고 얘기를 해요. 이걸 만들어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김포까지 가는 환승선이에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벌판에다가. 근데 그게 환승역이 연결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많이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이제 그런 이제 막 이제 풍기면서 이제 거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개발 연결이 된다라는 소문이 벌써 한 2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이 계속 묻어두고 버팅길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버팅고 팔아야 될 거예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팔고 나면 꼭 2, 3년 뒤에 개통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보는 안목과 그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조율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고 투자하는 건데. 그러니까 합격한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는 건 60점을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뭘 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졸다가 별표하면 눈이 떠지는 거야. 별표 없으면 계속 여행을 떠나는 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오늘도 지금 날 춥다고 안 나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거죠. 집에서 나오다가 추운 것 같으니까 외투 챙길 거 나와야지 들어가다가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 생각은 무슨 생각? 인강 봐야지. 인강 무슨. 아이고 참. 그래서 왜 그러냐면 뒤에 가시면 위치와 접근성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접근의 대상물이 있죠. 아니 편익시설하고 가깝게 있으면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위험 혐오 시설 있죠. 얘네랑 가깝게 있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철길 옆에 주택이라든가 버스 종점 옆에 주택이라든가 시장 안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죠. 아니면 변전소 옆에 있다든가 이러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접근의 정도라고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드린 버스 정류장하고 가까우면 좋은데 종점 옆에 있으면 시끄러워요. 새벽이면 공회전 시킬 거 아니에요. 엄청 시끄럽단 말이에요. 시장 안에 상가주택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48페이지에 거리와 접근성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 이 차이예요. 근접성과 접근성. 그죠? 네. 근접성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서 5분 거리. 네? 여기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목적물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관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직선하는 거예요, 관통. 투명인처럼. 그랬을 때가 여기서 5분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일방 통행길이 있을 수도 있고 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차를 갖고 여기까지는 금방 오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알아봤더니 여기서 200m 올라가면 공용 주차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려서 온다는 거는
거리는 가까울지는 몰라도 접근성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를 내포하고 있는 게 접근성이에요. 물리적으로 가까움과 동시에 도달하기도 용이한 거예요. 그죠? 인접성이라고 배웠죠? 인접성은 뭐예요? 응? 인접성은? 아, 또 표정이 오늘 처음 나온 표정으로 바뀌는 거야? 아니, 뭐 얼굴이 그래도 나치근데, 인접성은 주변 토지가 딱 붙어 있는 상태를 인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왜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걔가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제목 말고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자들이 예를 들어줄 때 개별성까지만 지문 활용하고 인접성은 등장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오래전에 그게 7회 때가 나왔어요. 7회. 한 번. 그 양반이 출제 들어갔을 때 자기가 출제 들어가서 자기가 만들어낸 걸 한 번 딱 냈어요. 그게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양반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접근성이 중시하지 않는 부동산 있죠? 그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도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것도 있죠? 여기나 터미널도 마찬가지예요. 걔들도 접근성을 중시해서 지어놓은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교통수단을 연계해서 거기까지 연결을 해준 것 뿐이지. 그죠? 여러분들 저기 고속터미널 아시죠? 이게 원래 여기 한강이 있으면 예전에 터미널들은 다 강북에 있었어요. 흩어져서 용산도 있고 종로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던 거를 이거를 통합해서 밑으로 내린 거예요. 이게 한강이고. 그죠? 그런데 내리고 주고 난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강북에서 강남까지 가는 버스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저녁에 심야 시간이 되면은 지방에서 고속버스들이 올라와서 벌판에다가 사람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럼 집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갔겠어요? 여기 택시들이 줄을 쭉 서 있던 거예요. 합승해서 막 올라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지하철이 개통이 됐죠. 어? 지금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3호선을 만들었을 때 이게 강북에서 여기 이제 이쪽에서 뭐 약수동 뭐 이쪽에서 직진을 해서 들어가면 압구정이에요. 이게 여기. 그러면 없잖아요. 그래서 높으신 양반들이 서민들의 고충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방향을 튼 거예요, 이렇게. 이 선이 원래 빠른 거예요. 양재까지. 훨씬 빠른 건데 고속터미널에 전철역이 없으니까 일반 서민들이 불편합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선을 이렇게 기계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른 선이 개통이 돼서 갈 수가 있지만 옛날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나 터미널도 실상은 접근성을 별로 중시해서 지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옆에 터미널 있는데 그건 운이 좋았던 케이스예요. 그죠? 아니 본인 집만 이용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이 틀려지겠죠? 네. 소매상점은 접근성 중시해요. 근데 기도원, 요양원들은 접근성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런 거 따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간 개념이 있어요. 자, 이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한 3번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치보다는 더 많이 활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공간을 보시게 되면 공간에 대한 의의를 보시면 얘가 몇 차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네. 이게 3차원 공간이자 무슨 공간? 입체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수평이 있고 공중이 있고 지하가 있으면 3차원 공간에 얘들 다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오류가 나온 게 뭐냐면 얘 빼고 얘네들만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래전에 번역이. 그래서 그거를 낸 사람이 오래전에 번역된 지문을 그대로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인칭이 들어간 거죠. 아니 3차원이면 당연히 1차원이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내는 것도 있지만 출제자의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냈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회 이전은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집안에 10회 이전의 문제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11회부터 이신청도 받아주고 시험지도 갖고 나올 수 있던 거예요. 10회부터. 그래서 그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게 조금씩 이제 바뀌고 정착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오류가 지양이 되고 많아야 뭐 한두 문제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걸리면 안 돼요. 어? 나중에 시험 끝나고 꼭 있어요. 그게 반에 한 문제가 걸려 있다고. 그 환장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얘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건 또 맞췄대요. 뭐 이상한 건 다 맞춰요. 그리고 아닌 데서 찾으라 달라는 거야, 아닌 데서.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쭉 볼 거 아니에요. 보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집어넣어 봐야 안 받아줘요. 왜? 이번 올해는 29문제가 인청 들어갔어요. 40문제 대비. 그러면 정답 심사위원회에서 이걸 언제 다 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다 그냥 버릴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모든 예를 들어서 사이트 학원에서 여기를 집중 공략해줘야 돼요. 다수가. 그래도 받아질까 말까인데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으면 이거를 29개 씹어놓고 걸리면 이게 뭐냐면 상술이에요. 우리 사이트에서는 이런 거를 지금 이인청에 문제가 있다라고 아무개 선생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궁금한 사람들이. 근데 들어가서 저걸 보려고 그러면 또 회원가입해야 돼. 그렇잖아. 우리 사람 성격이 급하니까 회원가입할 때 뭐 확인하기 그러면 우클릭 딱 한 번에 딱 누르고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주장일 뿐인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받아주는 것도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복하면 행정심판 청구해야 돼요. 행정심판 청구하면 피청구인, 청구인 그래가지고 출제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청구한 사람 있죠? 두 사람의 논리를 딱 가지고 그게 대학 교수한테 가요.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감정서를 써줘요. A의 주장이 맞다, B의 주장이 맞다, 네,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불복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소송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이 3심이에요, 3심. 행정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면 무조건 3심이에요. 그럼 언제 끝나겠어요? 10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데 걸리지 말고 깔끔하게 돼야 돼요, 깔끔하게. 실수와 착각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약간의 시험문도 따라요. 뭐 씌웠는지 시험장 안에서 그걸 그렇게 인식을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답안지 되면 갑자기 제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뭐 이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응? 그래서 성격으로 덜컥하는 분들 있죠. 덜컥하는 사람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뭐냐면 정답 해놓고 나중에 그 지우고 있어요. 다른 답으로 틀린 답으로 바꾸는 작업하고 있어. 나머지 5분 동안에. 그러고 떨어진 사람도 봤어요. 지금 솔직히 지금 책형이 하나죠. 책형이 A형 하나예요. 옛날에는 2개였다고요. A, B.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1차는 A형이었어. 근데 2차를 B형을 받았어. 근데 A형에다 마킹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꼭 해마다 몇십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격했다고 가져가고 몇 시까지 다 했는데 결과지가 나왔는데 2차는 떨어지고 1차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답안지 보여달라고. 참고로 얘기하는데 사람이라고 걸린 거야. 지금까지 답안지 보여달라는 사람 치고 수정해서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본인들의 착각인 거예요. 봤더니 1교시가 A형이고 2교시는 B형인데 A형에다 마킹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컴퓨터는 A형으로 보고 답을 마킹했을 테니까 과락이 나와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1년 또 했어요. 저 양반이 1년 또 할 때 무슨 불상사가 있었냐면 원래 오전반에 들었어요. 저녁으로 갔어요. 왜?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 1, 2, 3등 하던 사람인데 2차 공부하러 나오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한두 명이지. 10명, 20명 어떻게 해주겠어? 그래서 반을 바꿔서 저녁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1년 더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저거. 네?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는 다 돌리고 축하 전화도 다 받았고 그랬는데, 네? 제일 황당한 사람은 합격했다고, 가채점에서 합격했다고, 옛날에는 시험 본 당일날, 그 다음날인가가 합격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등장을 했어요. 나는 합격했다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센터에서 이렇게 찍어요. 원장 옆에서, 센터 옆에서. 결과치가 나왔는데 남는 게 아니라 모자른 거예요. 떨어진 거. 근데 학원이 더 난리 난 거예요. 합격자 그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센터에 이러고 있는 사람이 불합격자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인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학원에서 태클 걸 거 아니에요. 불합격자도 막 인원수 속여서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날 저녁에 소주 한잔 마시면서 그걸 토로하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바닥을 떴죠. 전직 우체국장인가 그랬던 양반인데, 그 양반도 참 잘못이 뭔지 아세요? 민법 결혼 답안지를 바꿔 쓴 거예요. 그게 평상시 모의고사 보는 습관이 거기 가서도 터진 거예요. 그 양반이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 민법 결혼 답안지 바꿔 쓰면은 거기 저 학원 직원에게 나 이거 바꿔 썼으니까 채점할 때 좀 해줘, 정정해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학원은 그게 통하죠. 바꿔주니까. 근데 컴퓨터가 그 얘기를 듣나요? 못 듣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가채점 해봤을 때 남았는데 나중에 나와보니까는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그럴 거예요. 어디선가는 뭐 합격해서 뭐 영업하고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돼 있죠. 요 표현은 영미법을 따갖고 온 거예요. 거기 옆 페이지 상단을 가면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라고 돼 있죠. 예, 이게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하고 내용적 범위를 나타내는데, 공간적 범위 그러면 얘네 세 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 제목을 달고 2번 출제한 거예요. 2번. 내용적 범위는 우리 민법이 아닌 거예요. 거기 보면 내용적 범위는 점유, 사용,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민법 배우죠. 민법에서 소유권 있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민법이고 이건 영미법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점유권을. 그래서 미국 애들이 가장 중하게 취급하는 죄가 무단주거 침입죄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강화가 된 거예요. 왜 택배 같은 거 받을 때 문 틈 사이로 발 집어넣으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잠깐 할 말 있는데 뭐 영업사원이 뭐 그런 식으로 잠깐 시간 끌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고소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처벌받게 돼 있어요. 미국 애들은 요 수익권은 사용권에서 파생된 거라고 봐요. 사용을 하는 과정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표현은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재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영미법의 논리고. 그래서 거기 표현이 소유권의 범위 그래서 내용적 범위에서 점유권 들어가는 것도 있죠. 우리 민법에서 배운 거하고 틀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냥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괜히 그게 또 인쇄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적 범위 하면은 요거 3가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2번 나왔어요. 이 제목으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도 영미법에서 국내 학자가 번역한 내용하고 예,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표권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지표상의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돼 있죠. 이게 영미법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배타적이라는 게 뭐냐면 영미법상에서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수평에서 여기 일정한 고도까지는 배타적인 공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라도 이 공간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활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배타적이라고 돼 있는 것도 미국 애들 영미법을 번역한 내용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 실상은 생략돼야 돼요. 표현이.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게 건물을 건축하거나 작물을 경작하거나 그 다음에 이게 물에 관한 권리예요. 물에 관한 권리를 보면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어느 교과서에는 용수권이라고 또 한문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